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겨울이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강원도 쪽 시골 근처는 겨울과 자연이 참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난 지금 강원도 쪽에 출장이 있던 터라 볼일을 보고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기상예보에도 없었던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갔다. 그리고 그 눈은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도에는 어느 순간 어둠이 낮게 깔리고 있었고 제설 작업이 늦어진 강원도의 어느 도로에서 나는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가던 차가 한순간 미끄러져서 갓길에 차를 박았고 멈춰섰다. 차에는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없으니 나라도 나가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다. 난 갓길에 정차해둔 차에서 잠시 내려 그 차량 운전자가 괜찮나 확인해보려고 사고난 그 차 쪽으로 가보았다. 휘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사고난 차 쪽으로 가보니 다행히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보였다. 보니까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인데 이제 보니 차도 고급스러운 외제차이고 행색도 세련돼 보이는 게 예쁘장한 사모님 같은 느낌이다. 난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면서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한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곧 보험회사 쪽에서 올 것 같았고 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차로 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눈발은 더 거세져갔고 말 그대로 폭설로 변한 이 도로에 더 이상 차바퀴를 굴려가며 나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설 작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아무래도 좀 더 늦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바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진부령같이 위험한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지방도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며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뒤 갑자기 누군가 차 유리문을 툭툭 두들긴다. 난 그 소리에 놀라 그쪽을 쳐다보니 좀 전에 사고 났었던 내 앞에 외제차 아주머니가 내 차 옆으로 와서 내 차 문을 두들기고 있다. 난 차 유리문을 내려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워낙에 지금 기록적인 폭설이고 무엇보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눈길 사고로 하여금 사고 차량들도 급격히 늘어나서 빠르면 내일 새벽쯤에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보시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 있다며 제설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엉엉엉엉거리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말을 안 하고 알았다며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간다. 그 아줌마가 다시 가고 난 히터를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 한 15분 뒤에 그 아줌마가 다시 내 차에 오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내 차 유리창을 툭툭 치길래 난 그 소리에 다시 차 유리문을 내리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가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히터도 안 된다면서 여긴 식당이나 쉬어갈 곳도 없는 강원도 시골도로이고 그리고 시간도 늦어서 어둑어둑해지니 혼자서 차 안에 있기가 여간히 힘들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냐며 그럼 얼른 내 차에 타시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기다렸다는 듯 내 차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내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저러는지 살짝 불쾌하긴 했지만 뭐 나도 남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내 차에 오르자마자
내 차 안에는 고급진 이 아주머니의 화장품 냄새가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는 실례 좀 하겠다며 내 차 뒷좌석에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다. 난 그 모습에 편하게 있으셔도 된다고 하니 눈웃음을 살짝 보이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평정심을 찾은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가더니 어느새 통화 속 내용은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눈길에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냐며 그런 통화를 하고서 갑자기 화까지 내며 전화를 끊었고 급기야 눈물까지 훔치는 거다. 그 모습에 난 당황하여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줌마는 자기가 내 차 안에서 실수했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나보고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울게 차 안에서 격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며 급하게 어딜 가셔야 하는 거였냐고 물으니 아니라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자기는 오랜만에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에 이렇게 눈길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행히 좋으신 분 만나 차 안에 있으니 참 따뜻하고 좋다며 이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말해서 난 차 뒤편에 놔두었던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마시라고 드리니 너무나 고맙다면서 캔을 딴다.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키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참 눈이 많이도 온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요즘엔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면서 우리 때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한 세대여서 그런가 우리는 공감대가 금세 형성이 되었고 말 몇 마디 나누면서 편안한 친구같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조금씩 추위를 더 타길래 난 앞좌석으로 오라며 여긴 시트에 앉기만 해도 따뜻하다고 말하니 진작 거기에 앉을 걸 그랬다며 문을 열고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탄다. 그렇게 나는 오늘 처음 보는 이 아줌마와 단둘이 차 안에서 오붓하게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앉으니까 이 아줌마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더욱더 묘하게 느껴졌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늦은 저녁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아줌마는 나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나보고 사장님은 댁에서 어떤 남편이시냐고 뜬금없이 묻는다. 질문이 약간 아리송했지만 난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직도 이 나이에 여기 강원도로 출장을 올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자라고 말하니 나보고 그러냐면서 사장님은 아내분에게 참 잘하실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에 난 뭐 다 그렇지 않냐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여태껏 자기에게 있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다. 자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오면서 바람 한 번 핀 적 없는데 남편은 자기가 매번 바람 피우러 다니는 줄 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도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늦어진 건데 아까 통화 내용 들으셨다시피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줄 안다면서 정말 저런 남편과 한평생 살았다고 말한다. 보니까 정말 바람 한 번 안 피운 것처럼 말하니 뭐 난 이 아줌마 말에 신뢰가 갔다. 그러냐면서 난 이 아줌마에게 마치 카운셀러가 돼주듯 이러이러하면 남편분과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는 둥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이 모조리 다 필요가 없다는 듯 결국 마지막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그게 정답이지만 생각보다 이혼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아줌마.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더 이어나갔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왔고 이 아줌마도 하품을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 이쪽으로 긴급 출동 오면 연락이 올 테니까 우선 눈 좀 붙이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내 눈치가 보였는지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만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눈을 감았는데 아니 이 아줌마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그거는 소리가 아주 장사다. 난 그 소리에 잠도 설치다시피 했고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차 안에서 앉아서 자느라 자세가 너무나 불편해서 몸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눈을 잠시 떴는데 아니 내가 이 아줌마랑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어느새 운전석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자게 되었고 시간은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그런데 그 순간이 왜 이리도 떨리던지 뭔지 모를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였다. 이 아줌마도 불편했는지 잠시 눈을 떴고 우린 어두운 정적 속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서로 어색한 듯 눈인사를 잠시 하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자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 한쪽 손을 맞잡고 말았다. 그렇게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고 이쪽도 어느새 제설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차량들의 통행이 조금씩 이루어져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줌마의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왔고 아줌마는 곧 긴급 출동 서비스가 온다며 자기 차 쪽으로 이만 가본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는 것이다. 그 쪽지는 바로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였다. 서울에 가면 사회를 하고 싶다는 이 아주머니가 내게 전화번호를 준 것이다. 난 그렇게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폭설 속에서 어렵게 집에 도착했고 며칠 후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이 아줌마가 나를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는 거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보니까 남편과 싸우는 소리 같았다. 친구랑 통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저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것 같았고 오해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그 순간 나도 내가 실수했다 여겨졌다. 아무래도 전화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냥 그렇게 차 안에서 단둘이 보내던 걸 마지막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작은 흑심을 품어서는 아무튼 내 자신이 몫을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그날 잘 들어가셨나 확인차 전화해본 거라고 말했고 그 아줌마는 나에게 만나서 저녁을 산다고 했지만 난 지금은 멀리 다시 출장 나와서 어렵다며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후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지웠다. 아무튼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눈길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니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잘 있을지 내심 궁금한 오늘이다.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추위 속에서 함께했던 떨림은 젊었을 적 연애하던 감정과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별탈 없이 흘러가며 한산하듯 조용조용한 동네인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 동네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보아하니 동네에서 한바탕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보니 사우디에 일하러 간 남편을 두고 혼자 살아가는 억척 아줌마로 소문난 양산댁이다. 양산댁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동네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기에 그 상대가 누군가 보니 기름집 전씨 아줌마다. 전씨 아줌마는 억척스러운 양산댁과 말싸움을 하는 듯 보였고 참지 못한 양산댁은 전씨 아줌마의 머리끄댕이라도 금세 잡을 듯이 아주 화가 난 듯한 모습이다.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그 둘을 에워싸며 구경이 났다. 난 그 둘이 왜 동네에서 싸움이 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난 계속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싸움을 하는 양산댁과 전씨 아줌마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자 점점 원성이 더 높아졌고 싸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고성 속에 오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기름집을 하는 전씨 아줌마의 남편인 조씨 아저씨가 문제인 듯 싶었다. 조씨 아저씨는 어제 저녁 술을 마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양산댁 아줌마네 집으로 가게 된 것 같았다. 그 일로 하여금 전씨 아줌마는 길이길이 날뛰다 못해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으로 양산댁 아줌마에게 동네 한복판에서 난리를 치는 것이다. 하지만 양산댁 아줌마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는 건지 댁이 직접 눈으로 봤냐면서 착각하나 본데 미쳤다고 그런 기름 쩐내 나는 남자와 한 입을 덮겠냐고 말하니 전씨 아줌마는 그 말에 격분한 듯 갑자기 또 난리를 치나 싶더니 급기야 전씨 아줌마가 양산댁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는다. 머리채를 잡힌 양산댁 아줌마는 지금 감히 자기 머리채 잡았냐면서 갑자기 전씨 아줌마의 머리채를 양산댁 아줌마 또한 잡기 시작했고 그 둘은 서로 머리채를 흔들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네에서 싸우고 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싸움의 주원인인 기름집 조씨 아저씨가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하지만 도통 말릴 수가 없었고 급기야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 둘을 떼어놓았다. 머리털이 한 움큼 뜯겨나간 기름집 전씨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한다. 서방 있는 년이 남의 서방 탐낸다면서 지 서방 싸우게 보내놓고 왜 남의 서방에 문독을 두냐며 억울해서 못 산다고 우는 것이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전씨 아줌마의 남편인 기름집 조씨 아저씨는 아내에게 그만하고 어서 집으로 가자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씨 아줌마가 칼을 뿌리치고 자기 몸에 들어온 손 대지 말라며 소매로 눈물을 닦은 후 일어선다. 그러면서 양산댁 아줌마와 조씨 아저씨에게 한마디 하는 전씨 아줌마. 너희 둘 어디 한번 잘 되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다고 말하며 전씨 아줌마가 먼저 자리에서 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역시도 끝난 싸움에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갔고 마지막까지 남은 양산댁과 조씨 아저씨는 서로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길로 갔다. 난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신기했다. TV에서나 보는 바람피는 광경을 목격한 듯 싶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양산댁 아줌마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며 바람핀 적 없다면서 거짓말로 일관하지만 그동안 양산댁 아줌마의 행실로 봐선 저 아줌마 충분히 기름집 조씨 아저씨 꼬시고도 남을 위인이다. 그렇게 모든 게 잊혀져볼 때쯤 어느 늦은 밤이었다. 난 잠자기 전 담배가 생각나서 잠시 흉내로 온 나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기름집 조씨 아저씨 같았다. 난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조씨 아저씨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다. 조씨 아저씨는 어느새 내가 숨은 곳 근처까지 왔고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주위를 의식하듯 두리번거린다. 그러다 조씨 아저씨는 어디론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바로 양산댁 아줌마 집이었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내 예감이 맞았고 전씨 아줌마 또한 제대로 알고 양산댁 아줌마에게 따졌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난 호기심이
발동했다. 대체 저들은 저 집에서 뭐를 할지 궁금했다. 난 조금씩 미행을 하듯 조심스레 조씨 아저씨 뒤를 밟다가 조씨 아저씨가 양산대 가줌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담을 넘어 양산대 가줌만의 집 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조그맣게 불이 켜진 창문에 기대어 그 둘이 무슨 대화를 하나 엿들어봤는데 양산대 가줌마가 조심스레 말하는 게 들렸다. 그 말을 들어보니 전씨 자는 거 확실히 보고 온 거냐고 묻자 조씨 아저씨는 그렇다면서 자는 거 보고 여기로 왔다고 말한다. 그러자 다시 또 양산대 가줌마는 오다가 동네 사람 마주치지 않았냐고 물으니 마주친 사람 없다고 조씨 아저씨가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전씨 아줌마가 양산대 가줌마네 집 앞에서 조씨 아저씨를 세워두고 말해보려고 한다. 그 말은 즉슨 이 옆에 내 집구석 문이 어떻게 우리 집 문이랑 비슷하냐며 아니 실수를 해도 그렇지 여기가 우리 집 바로 옆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구조도 비슷하지 않은데 당신이 아무리 술 취했어도 어떻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양산대 기 옆에 내 집으로 들어갔냐고 말한다. 그러자 조씨 아저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자 갑자기 양산대 가줌마가 전씨 아줌마에게 어디서 지금 모욕이냐며 자기가 된 남편이랑 왜 바람을 피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증거 있냐며 증거 좀 대보라고 말하니까 좋다면서 증거를 대보겠다고 전과는 다르게 자신있게 말하는 전씨 아줌마. 전씨 아줌마는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휴대폰 안에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러자 영상 속엔 남모르게 양산댁 집에서 나오는 조씨 아저씨의 모습이 찍혔고 조씨 아저씨가 가는 모습을 몰래 마주하는 양산댁 아줌마도 찍혔다. 그 둘은 영상 속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조심스러운 듯 보였다. 전씨 아줌마는 어떠냐며 이래도 시침이 뗄 거냐면서 양산댁 저 여편네가 우리 남편한테 꼬리친다며 동네 사람들 저런 여편네는 동네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양산댁 아줌마는 꼼짝도 안 하며 아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흉도 아니고 나이 60 다 돼간다고 이혼 못하라는 법 없지 않냐며 대기 안을 구실 제대로 못하니까 백 남편이 자기 찾는 거 아니냐고 그리 큰 소리 친다. 아니 솔직한 말로 내가 대포나 못한 게 뭔데 서방 하나 단수 못한 건 순전히 못난 댁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 되냐니까 댁이 잘했어 봐 댁 서방이 날 찾겠나 안 그래? 그 소리에 전씨 아줌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다. 이에 질세라 양산댁 아줌마는 계속 이쯤에서 그냥 둘이 갈라서던가 하며 자기는 어차피 사우디에 있는 남편 잊은 지 오래라면서 과부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양산댁 아줌마에게 계란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중 동네에 사는 고씨 아줌마가 갑자기 한 소리 거든다. 양산댁 기 여편네 저번엔 내 남편한테 꼬리치더니 이제는 전신의 남편까지 넘보냐고 그러고 뒤이어 동네 신씨 아줌마 또한 저번에 자기 남편한테 윙크한 거 자기가 못 본 것 같냐며 백 남편한테나 윙크하라고 말을 한다. 그러자 또 다른 동네 김씨 아줌마가 나서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이 저번에 양산댁집 술이 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보내준 거냐며 열쇠 수리공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있을 일이 뭐 있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남편이 열쇠 고치고 있는데 양산댁이 유혹하는 바람에 힘겹게 뿌리치고 나왔다고 말하는 동네 김씨 아줌마. 듣자 하니 양산댁 아줌마에게 안 당한 동네 아줌마들이 없었다. 죄다 임자 있는 남편들에게 양산댁 아줌마는 꼬리치며 들이댔던 거다. 그러자 양산댁 아줌마는 계란 세례에 욕 세례에 더위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홀레벌떡 들어갔고 그제서야 동네 아줌마들에게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대부분 저 양산댁 아줌마에게 쌓인 게 많아 보였다. 동네 아저씨들은 그런 동네 아줌마들의 모습에 헛기침만 하며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아줌마들은 각자 자기 남편에게 행실 똑바로 하라는 듯 눈살을 찌푸린다. 그렇게 그 일로 하여금 바람기 다분한 양산댁 아줌마의 소라는 동네에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말이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난 다시 또 담배를 피러 밖에 나왔는데, 저번과 마찬가지로 늦은 밤에 기름집 조씨 아저씨가 다시 양산댁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간다. 저번처럼 주위 눈치를 보며 들어갔는데 다음날 역시 난리가 났다. 기름집 조씨 아저씨가 양산댁 집에서 나오는 영상이 또 찍혔으니 말이다. 그러자 양산댁 아줌마는 또다시 계란세례에 욕세례에 동네 아줌마들에게 호되게 당했다. 그리고 얼마 뒤 양산댁 아줌마는 우리 동네를 떠났다. 아무래도 동네 아줌마들과 서먹서먹 지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떠난 듯 싶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2번이나 양산댁 집 앞에서 조씨 아저씨와 양산댁 아줌마가 함께 있는 영상을 찍은 사람은 바로 나다.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나도 남자지만 그래도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저런 아줌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게 나은 것 같다. 모쪼록 다른 동네에선 소란 없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저 아줌마 행실을 보니 그럴 수 없을 것도 같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다니 내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구경이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뉴스를 보면 당첨자도 많더만 매회 그 수많은 당첨자 중에서 왜 나만 안 되는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다음번엔 꼭 당첨됐으면 하는 기대를 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세월도 빠르고 시간도 빠른 게 일주일이 번쩍번쩍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오늘이 토요일이다. 며칠 전 똥꿈을 꿨겠다. 이번에는 꼭 로또를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7시 30분. 이 근처에 로또 가게도 없는데 부랴부랴 로또 파는 곳까지 차를 몰고 나가니 저 앞에 로또 파는 곳이 보인다. 난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행히 제 시간에 로또를 샀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웬 아줌마가 부랴부랴 로또 파는 곳으로 뛰어오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나랑 어깨를 부딪히고 만다. 그리고는 내 잘못인 것 마냥 나를 잠시 째려본다. 부딪힌 건 저 아줌마면서 내가 잘못한 듯 날 째려보는 것이다. 미안하단 말도 없으니 째려보니 불쾌했지만 뭐 저런 아줌마들 상대해봤자 골치만 아프니 그냥 나는 몸 밖으로 나갔다. 그 아줌마는 뒤이어 로또 파는 주인에게 지금 로또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가 싶더니 곧장 로또를 사는 듯 싶었다. 그 뒤 난 판매점에서 나와 차를 타기 전 로또 파는 곳 앞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긴장이 됐다. 꿈도 좋으니 꼭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드니 말이다.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좀 전에 나랑 부딪힌 그 아줌마가 로또를 사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됐든 로또 당첨 몇 등까지 돼봤었냐고 물어보기에 매번 돼봐야 5,000원만 됐었다고 말하니까 뒤이어 나에게 오늘 얼마나치 샀냐고 하길래 그냥 5,000원어치만 샀다고 말하니 자기도 5,000원어치를 샀다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못해도 5만원은 책임지고 당첨되게 해줄 테니 방금 산 로또를 자기랑 바꾸자고 한다. 난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까 안 되면 자기가 직접 5만원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난 그 5만원 어떻게 줄 거냐고 물으니 그럼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자고 그런다. 난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믿기 어렵겠지만 자기는 예지 몸을 꾼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더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 일단은 먼저 바꾸자고 한다. 난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에게 그럼 또 꽝될 거냐고 하길래 아니 왜 악담을 하냐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예지몽을 꾼다면서 나에게 적어도 5만 원은 당첨시켜줄 테니 자꾸만 자기가 찍은 번호랑 내 번호랑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저 아줌마 말이 맞기도 한 것 같고 매번 끽해야 5천 원 본전치기나 가능했던 나였는데 못해도 5만 원을 당첨시켜준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저 아줌마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또 내가 찍은 번호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바꾸기가 애매한 기분이다. 그래서 난 그 아줌마에게 내가 찍은 번호가 정말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좀 있으면 추첨하는 시간인데 같이 추첨 방송을 보면 되지 않냐고 하길래 어디서 볼 거냐고 하니까 자기네 집이 이 근처라고 하며 나에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그 순간 뭔가 좀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저 아줌마 말을 믿고 싶었다. 그리하여 난 홀린 듯 저 아줌마네 집으로 갔고 따라가면서 아줌마에게 혼자 사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왜 물으냐면서 그냥 자기만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하여 그 아줌마네 집에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오래된 양옥집에 혼자 사는 것 같았다. 그 아줌마는 집거실에 앉아있으니 아줌마가 곧 로또 방송 시작한다며 어서 서로 산 로또를 바꾸자고 한다. 난 그래서 로또를 바꾸려고 그 아줌마에게 내가 산 로또를 전해주면서 우리 1등 되면 서로 반반씩 하는 거 어떠냐고 하니까 걱정 말라며 내가 되든 누가 되든 1등 되면 서로 반반 나누자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로또 방송을 봤다. 그런데 이게 뭐야? 예지몽이고 나발이고 둘 다 꽝이었다. 난 어이없어서 그 아줌마에게 아니 이게 뭐냐고 하며 예지몽 껐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꾸긴 껐는데 사실은 그 예지몽이 다른 예지몽이라고 말한다. 그럼 무슨 예지몽을 꾼 거냐고 물으니 사실은 그 예지몽은 로또를 당첨시켜주는 예지몽이 아니라 로또를 사는 곳에서 남자를 만나는 예지몽이라는 것이다. 난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어딜 가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꽝 됐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 있냐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약속한 5만 원은 받고 싶지 않냐고 하길래 난 맞다며 꽝 되면 아줌마가 직접 준다고 한 5만 원 지금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거실불을 꺼버리면서 그냥 주면 재미없지 않냐며 어두운 곳에서 5만 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난 그래서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지금 자기한테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으니 어서 더 가까이 와서 찾아 가져가라고 말한다. 난 그래서 어두운 거실에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찾으려고 그 아줌마 팔을 손으로 댄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잡아 끌더니 뒤이어 거실불이 켜졌고 아줌마는 그제서야 하늘 푼 것 같다고 말하길래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 미안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주면 어떠냐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 소원 하나 내가 들어줬다 치라고 말한다. 난 어이가 없었지만 아줌마에게 서방은 있냐고 물으니 서방이 있었으면 날 여기로 불렀겠냐며 서방 없는 과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호래비냐고 묻길래 호래비가 아니라 주말부부라고 말하니까 주말부부인데 왜 토요일인 오늘은 혼자냐고 묻길래 아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잘된 거 아니냐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네 집에서 이번 주말을 함께 보내자고 한다. 난 어이는 없었지만 대체 뭐 하면서 보낼 거냐고 한번 떠보면서 물으니 다 알지 않냐며 왜 이렇게 순진한 척 하냐고 한다. 어느덧 시간은 다음날 아침이 돼버렸고 난 더 있다가는 체력이 바닥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 아줌마네 집에서
뜻하지 않게 나는 1박 2일을 보냈고 드디어 이제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일도 와줄 수 있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내일도 오면 오늘같이 또 이러고 노는 거냐고 물으니 내일은 다를 수도 있다면서 내일도 꼭 오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기며 나갔지만 막상 내일이 찾아오니 자꾸만 그 집으로 다시 가고 싶어졌다. 한번 그 아줌마랑 함께 그 집에서 있어 보니 원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금세 정이라도 든 것 같은 생각이 강해졌다. 아무튼 난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 아줌마가 날 반겨주면서 올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술상도 받았다면서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길래 난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아줌마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이 왜 이렇게 금방 취하는지 자꾸만 그 아줌마 얼굴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그 상황에서도 날 보고 웃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집에서 깼는데 대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건지 정말 술만 마시고 잠이 든 것 같은데 마치 막노동을 끝내고 일어난 기분처럼 온몸이 다 쑤셨다. 그런데 아줌마는 나와는 다르게 좋은 얼굴을 하길래 난 그래서 그냥 술만 마시고 잠만 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니 나보고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난 찝찝한 마음에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저히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쑤시니 뭔가 좀 이상했다. 그리하여 아주머니 집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그 뒤로 그 아줌마네 집은 가지 않았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시 로또를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 아줌마는 날 못 본 건지 그냥 지나쳐갔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다른 남자에게 다가가 방금 산 로또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지몽을 꿨다며 로또를 바꾸면 적어도 5만 원을 당첨되게 해준다고 말하는데 저번에 나에게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남자에게 접근을 한다. 난 그 모습을 보니 저 아줌마 예지몽이고 뭐고 남자들에게 접근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남자는 곧이어 저 아줌마를 따라 나서는 걸 보니 예전에 날 보는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졌다. 아무튼 저 아줌마 로또를 핑계로 몇 년을 저렇게 사는 건지 이 동네에서 점점 저 아줌마가 유명인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무튼 로또 사러 왔다가 별놈의 일을 다 겪어본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은 좋았다. 나이 많은 내가 저런 일을 겪어보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쩐지는 겪어봐야 하니까 말입니다. 저희 신우이가 그런 경우였어요. 끝짐성도 좋고 상냥하리가 그지없어서 겉으로 봐서는 그저 참한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문대를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여기저기서 시간 알바를 하며 지낸 것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틈만 나며 친구들과 해외여행 다니고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신이와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험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2층이었어요. 남편은 차가 있어서 좀 멀리 다녀도 되었지만 저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가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이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안방문도 열려 있었고 주방 쪽에도 누군가 물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망고주스도 바닥이었어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 뚜껑도 열려져 있었고 세면기에 물기도 남아 있었어요. 제가 신혼집에 묵은 캐리어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어? 이상한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자기야, 혹시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그러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도 없는데 여기를 왜 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무렇지도 않구만 그래. 뭐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냐? 이상해. 그러자 두뇌기만 한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난 참 이상하더라. 빈집에 문도 잠겼는데 누가 왔다가 갔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남편은 2층까지 그 무거운 캐리어와 짐들을 들고 와서 피곤하다며 좁은 거실 바닥에서 택자로 누워버렸어요. 저는 성격상 깔끔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일주일간 비워둔 신혼집을 다시 청소하지 않고는 식사를 쉴 수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에 있는 물기도 그렇고 영 꺼름직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환기를 하기 위해서 거실 쪽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악을 해버렸네요. 분명히 제가 거실 베란다 쪽 문에 방충망을 닫아놓은 채로 늘 두곤 했었는데 활짝 열어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방충망을 한 번도 열어 제낀 적이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도 청소할 때 빼고는 늘 닫아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방충망이 일부러 힘을 주어서 열어 제끼지 않고는 잘 안 열렸어요. 이건 필시 누군가가 그랬다는 건데 기절 촉풍할 일이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신혼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여기 이 방충망을 열지는 않았지? 무슨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왜 방충망을 열겠어? 안 그랬어. 또 왜 그래? 분명히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아. 진짜 소름이네. 혹시 도둑 든 거 아니야? 여기가 주택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어요. 장롱 쪽 깊숙한 곳에 결혼 인물이 있었거든요. 단정하게 장롱 안쪽 서랍이 닫혀진 상태라서 설마 했어요. 그렇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인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사실 결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감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저와 남편이 검소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 남편에게는 결혼 기념으로 주고받은 인물이라서 귀한 것들이었죠. 남편이 우리의 결혼 인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놀라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여기에는 우리 결혼 인물을 딴 데 넘겨둔 거야? 아니야, 딴 데 둘 데가 있어야지. 없어? 남편은 장롱 속을 다 드러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내 신혼집에서 감나간 것은 결혼 인물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봤어요. 역시나 사라졌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명품 백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명품 백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저희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저희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온 게 틀림이 없었어요. 심장이 떨려서 진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도둑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무서웠어요. 요즘 세상에도 도둑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택으로 신혼집을 정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혼집을 거의 정리를 다 해놓고 갔는데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꺼내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물도 싹다는 것을 알게 되자 뜸꼬리고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 사시는 분들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네요.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던데 그래요? 어제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누구예요? 설마 도둑이 다시 불 켜고 돌아다녔을까? 어머 세상에 무서워라.
어쩜 좋아? 남편은 아르티나 주거님 말을 듣고 와서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바로 달려와 주었고 없어진 물건이 결혼의 물건 내 명품백이란 사실에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가라서 CCTV는 편의점이 있는 사거리 쪽에 있어서 쉽게 범인이 잡힐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출입문이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가 달린 문이라서 따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점도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도 이처럼 밤에 불을 켜놓고 지낼 만큼 간땡이가 푼 걸 보니 틀림없이 신혼여행을 간 것을 알고 들어온 게 분명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왔다 간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기가 싫었습니다. 몸은 무척 피곤했지만 저희 남편이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내 신혼집에서 휘젓고 다닌 그 도둑들을 생각을 하니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신 없는 소리만 하고 갔는데 큰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서 범인이 잡힐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신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언니, 잘 도착했어요? 네, 집에 왔네요. 왔으면 왔다고 왜 말을 안 해요? 그게 집에 일이 생겨서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요? 신혼여행 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요? 도둑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쉬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느라 전화도 못했네요. 어머니께 말씀 잘 드려두세요. 오빠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도둑 들어서요. 순간 신이가 갑자기 몇 초간 조용한가 싶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경찰에 진짜로 신고했어요? 그럼요. 오빠가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매번 한다는 소리가 웃겼어요. 언니 집에 뭐 얼마나 가져갈 거나 있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그게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요? 뭐? 돈 몇 푼? 뭔 소리야? 저는 그때까지도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별 싱겁단 듯이 말하는 신이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몇 분이나 됐는지 아닌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살짝 당황한 듯이 대충 얼버무리며 제게 그랬습니다. 언니랑 오빠처럼 돈 쓰는 거 벌벌 떠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가 명품 백이라고 해봤자 아주 비싼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어요? 네? 아가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도둑 맞은 게 별거 없으면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텐 결혼 이물은 돈을 떠나서 특별한 거예요. 라고 섭섭해하자 신이가 저에게 살살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지 신고하면 경찰들이 얼마나 피곤하긴 한 거죠. 알았어요. 라고 하며 싸가지 없이 끊었어요. 신의 통화를 끝내고 보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할 줄 알았는데 내 명품백을 도둑 맞은 걸 어떻게 알아? 아무리 넘겨짚어서 말했다 하더라도 조금 석연찮았지만 설마 신의가 뭐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의 전화를 받고 나서 기분이 더 잡쳤어요. 내 신혼집에 도둑이 들어서 기분도 더럽고 컨디션도 말이 아닌데 신의는 별것도 아닌 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니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신의의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간신히 안심시켜드린 후에 남편이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당장에 CCTV를 달자고 했어요. 현관 출입문도 번호키로 당장에 바꾸자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점도둑이면 무슨 수로 경찰에 잡겠냐며 일단 이사를 가는 동안만이라도 조심해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 번호키도 금방 달았어요. 그랬어도 다음날 출근한 뒤에 제가 먼저 퇴근 후에 제 신혼집에 오려니까 무서웠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고, 또 도둑님이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신호집 안팎을 샅샅이 살피는 게 일과였어요. 전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내 신혼집을 다시 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돈 들여서 급변대로 CCTV도 달고 현관 번호키도 달았는데 억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오기가 생긴다면서 그 도둑을 잡고 말겠다고 열보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만 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난다. 어떤 인간이길래 하필 수도년을 간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지내다가냐? 내가 자기한테 참으로 사준 명품백까지 들고 튀다니 어떻게 잡지? 저는 그냥 냅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신혼집을 보러 다녀야 하나 머리 골치도 아팠지만 그게 더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일단 시부모님께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신이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터였다고 하니까 걱정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 요즘 세상에도 빈집털이가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시어머니께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아주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좀도둑도 있기도 했다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냐. 아마도 가출한 어린애들이 속없이 갈 곳이 없어서 빈집에 들어왔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행살하며 지냈겠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셨습니다. 에휴, 어느 집 자식인지는 몰라도 그 집구석 알만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웠길래 그러겠어? 그런 집구석가는 상종을 말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집구석 인간이요 할 사람이 있겠냐?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혼여행 선물을 드린 후에 늦은 밤에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네 집이 아니야? 그 말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씨가 어쩐다고 그래? 딱 걸렸습니다. 신이가 현관에 번호키가 되어있자 베란다 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오려고 한참 헤매고 있더라고요. 창문이라 창문을 다 열어제끼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그랬어요. 미진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저랬지? 우리한테 말하면 될 것을 왜 저러지? 너무나 이상해서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신이가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한참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신이를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영을 쓰는 듯 하다가 포기하고 둘이 돌아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있어? 미진이가 왜 그러겠어?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다는 사실도 아가씨가 알고 있었고 오늘도 그래. 우리 집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까 우리를 봤어도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남편 신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진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니? 어? 오빠 집? 왜? 아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잖아. 내가 오빠 집을 왜 가겠어? 뭐? 왜 거짓말을 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반대로 말해. 신이는 팔쩍 뛰었습니다. 뭘 숨긴다고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가뜩이나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나는데 오빠까지 그럴 거야? 오히려 남편한테 큰소리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신이가 의심이 갔어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걸 눈치를 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내일 만나서 얘기해볼게. 그래? 알아서 잘해봐. 정말 궁금하네. 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지.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신의가 한 짓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둑을 맞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신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분명히 신의가 한 짓이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틀림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그 CCTV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출근한 남편에게 난리를 치면서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동생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랬는데 나는 아가씨가 의심스러워서 확실히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어서 CCTV 영상을 경찰에 넘긴 거야. 내가 명품백을 도난당한 걸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눈치였어. 뭐야? 너 내 동생을 뭘로 보고 함부로 그따위로 말을 하냐? 아가씨를 의심만 가득 찬 눈으로 바라만 보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수사를 해서 범인을 밝혀내면 아가씨도 의심도 안 받고 좋은 거지. 왜 열받고 그러니? 네 동생이 범인일까 봐 걱정돼서 그러냐? 그러던 남편은 억지스럽게 성질을 부렸어요. 그게 아니잖아. 당장에 미진이가 경찰서에 소환되어서 피해자로 신문을 받게 생겼는데 기분 좋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못 기다리고 경찰에 그 영상을 넘겼어? 범인을 잡아야지. 고달게 두겠지. 끊어. 신이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나를 탓했습니다.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네가 우리 미진이를 경찰서에 팔아먹었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감히 신우를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냐? 네가 뇌에 밴 것이 없냐? 우리 미진이를 도둑년으로 몰아도 된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가씨를 도둑년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거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천하의 몹쓸년이다. 이제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망신을 싶어도 해본 수지. 어디 감히 신의를 도둑년으로 몰아 세우지를 않나. 실제로 그렇더라도 더 감싸고 돌아야지. 이러니까 집안 여자가 잘 들어와야 편안한 법이야. 저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끊고 싶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서 계속 전화를 들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근무 중이라 먼저 끊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셔도 못 받으니 그래 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젯밤 CCTV 영상을 제가 경찰에 넘긴 걸 알고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편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만 빼고 뭔가 감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발대 말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신의가 충분히 해명을 했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돌려댈 게 틀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말에 다 밝혀졌어요. 신의는 전과 산범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신혼집에 와서 버젓이 지내다 갔더라고요. 제 명품백은 신의가 그 사이에 들고 다녔고요. 결혼의물은 신의 남자친구가 가져간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혼의물은 신의 남자친구가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명품백은 돌려놓으려고 신혼집으로 왔다가 CCTV에 딱 걸린 거래요. 신의는 명품백을 돌려주고 사실 그대로 말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속없이 장난삼아서 그런 거라니. 앞으로 또 그럴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돌려줄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왜 안 돌려주고 그랬겠어요. 그게 다 간전보다가 사모님이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돌려주려고 했다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신의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신이가 철없이 몰래 신혼집에 들어와서 놀다 간 거라며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결혼 예물도 다시 찾아놓으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신이가 몰래 가져간 내 명품백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빌려서 들고 되는 것뿐이에요. 언니랑 오빠 오기 전에 금방 도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동생이 잠깐 빌려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전 빤빤스러운 말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품백을 신이에게 덜어 던져주며 그랬어요. 난 이미 남의 손때 묻은 핸드백은 아무리 비싼 명품백이라도 싫어요. 아가씨가 내 물건이 탐이 나서 훔쳐서 가져갔으면 가져요. 대신에 새 걸로 그것보다 2배나 더 비싼 걸로 내가 지정한 명품백으로 사와요. 알았어요? 그 말에 오히려 저에게 도둑이 따로 없다며 달려들었어요. 뭐요? 굉장히 추잡스럽네. 신우이가 실혼여행을 간 올케한 핸드백을 좀 메고 다녔다고 새 걸로 사갖고라니. 쌩 도둑이 아니고 뭐야? 내가 미쳤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 가지고 요새는 팍 떨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네 남자친구랑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경찰서에 내 결혼임을 훔쳐간 범인이라고 다시 고발할 거야. 네 남자친구랑 처음부터 내 물건 훔치려고 한 거잖아. 둘이 괜히 콩밥을 먹으면 딱 어울리겠네. 그러자 제 앞에서 또 시어머니를 일렀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돌았나 봐. 나를 키웠고 콩밥을 먹이겠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뼈저없이 제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얘가 어쩜 그러냐? 네 명품 가방인가 백인가 그걸 돌려주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져갔으면 도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럴 건데 저는 그걸 못 봐요. 새 걸로 그것보다 3배가 더 비싼 것으로 사갖고 오지 않으면 콩밥 먹을 줄 알라고 하세요. 또 이 문제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 다음에 제 것보다 4배나 더 비싼 걸로 요구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잘못된 신우이는 냅두고 저에게 미치고 환장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셨습니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제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 통장에 제 명품백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가씨가 이체해주지 않으면 아가씨가 콩밥 먹을 줄 아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잘못된 신이는 제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몹쓸 며느리로 취급을 하니까 없던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적어도 신이가 정말 잘못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만 했었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저를 순둥이로 봐서 우습게 봤으면 감히 신혼여행 간 사이에 신혼집에 남자친구가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이걸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대충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다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미움털이나 박혔으니 신이가 앞으로 저를 얼마나 더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 사느니 신이를 키웠고 콩밥을 먹여서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제게 돈을 보내겠습니까? 저도 오기를 부린 거죠.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제가 제 물건을 도둑을 맞았다며 고발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는 제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번갈아가며 전화질을 해대면서 제 속을 긁고 있었는데 두고 보자 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신이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가 천국 만날 얻은 모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언니가 아무리 봐도 미쳤나 봐. 나를 키웠고 콩밥을 먹이고야 말겠대. 돈을 환장한 거 아니야? 내가 언니 가방도 불려서 가져간 걸 가지고 도로 새 걸로 사오라니. 아니지 돈을 넣으래. 그러자 남편이 신이에게 그랬어요. 너 아구리 안 다치냐? 네 언니가 지금 화난 거 몰라? 어디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엄마한테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너 같으면 한 번 말 없이 가져간 가방 마지못해 가져오면 기분 좋겠냐?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예물까지 훔쳐갔잖아. 그래도 신우이는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펄쩍펄쩍 뛰면서 그랬어요. 오빠, 나도 피해자야. 걔가 가져간 거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 나도 몰랐다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신우이께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네가 함부로 네 올케어는 물건에 손을 대니까 가져간 거 아니냐? 이 멍충아. 너는 그 전과범이라 공범이야. 머리 안 돌아가네? 그런데도 머리가 나쁜 탓인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신이인은 남편에게 더 세게 두들기만 했어요. 오빠, 정말 이럴 거야? 못 봐도 내가 경찰서나 들락거렸으면 좋겠어? 어떡하든 네 전에로 멍돈을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내야 할 것 아니야. 세상 신이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올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세상에 올케 물건 훔쳐가는 신이는 또 어디 있겠니? 콩밥 먹기 싫으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그에 걸맞는 보상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되려 제게 더럽고 추잡스럽다 하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나갔어요. 남편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미진이가 원래 속이 없는 애라서 어쩌다 네 물건에 손을 댄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미진이도 자기 딸이 미안해서 더러운 네 가방 가지고 왔으면 된 거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남편이었어요.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가면 더 큰 일을 당할 게 뻔한 일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고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평생을 선버릇 나쁜 신이 신경을 쓰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미쳤냐?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살겠니? 미자를 나 단단히 준비해둬라. 받을 건 받고 너랑 헤어져야겠다. 알았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말기도 서로가 알아먹어야 대화도 하는 것이죠. 그냥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네 동생이 잘못한 일이고 네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왜 되려 내가 욕먹냐? 참 이상하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마음이 심란했어요. 간밤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해서 반차를 내고 백화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로 보장금을 보내라고 했지만 보낼 이인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죠. 명품 매장에 들러서 최신 유행하는 명품백을 반틈 할부로 샀습니다. 먼저 본 명품백보다 3배나 비싼 것으로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금목걸이도 하나 샀어요. 남편이 몰려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뭐하냐? 뭐하긴? 네 동생이 훔쳐간 거 도로 챙겨받는 중이다. 네가 네 동생한테 따로 받아라. 왜 딸부냐? 딸부면 네 동생한테 돌려받아. 알았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끊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과는 남남처럼 서로 말도 않고 지냈어요. 그냥 저도 남편이 보기가 싫고 믿기만 했습니다. 신이 하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호 분위기가 험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이 아무 대꾸도 않고 있어서 알아들었겠다 싶었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타격하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오빠가 날 큰 방에 쳐넣겠대.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오빠 좀 말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러자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며 그랬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언니 결혼 의무를 다시 돌려준대요. 팔아먹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팔았더래. 그래서 2배 차주고 내가 다시 사왔어. 오빠한테 보낼 테니까 오빠랑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아마도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신이에게 완전히 화가 튼딱 나서 한바탕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와서 뒷북 쳐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으니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저를 보자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시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훔쳐간 제 결혼 예물을 보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싸구려 짓고 섰다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준 곳은 돌려받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도둑맞은 결혼 예물의 그 몇 배만큼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집안과는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